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던 어느 산골 마을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마을은 지리산 깊은 골짜기 아래 숨어 있어 해보다 눈이 먼저 찾아오는 다산 마을이라 불렸지요. 11월이 채 되기도 전에 첫눈은 이미 묵직하게 내려와 낡은 초가집들의 지붕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바람이 지붕 이형 사이를 횡하니 울고 지나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화롯불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기나긴 겨울의 시작을 실감하곤 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 쓰러져가는 외양간 옆에 순덕 할머니의 작은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몸이 약한 아들 민우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라고는 하지만 겨울바람을 겨우 막아주는 정도였지요. 벽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쳐 할머니는 짚을 엮어 틈새를 막아보려 애썼지만 추위는 가난한 이의 옷깃을 가장 먼저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자 걱정거리는 아들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태어날 때부터 골골대며 잔병치레가 잦았지요. 특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마른 기침이 멎을 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기침소리 하나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이구, 어서 이 겨울이 지나가야 할 텐데 우리 민우 약이라도 한 제 지어 먹여야 하는데. 할머니는 차가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밤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더 혹독했습니다. 가을 거디가 변변치 않았던 탓에 순덕 할머니의 뒤주 쌀독은 진작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사흘 전 이웃집에서 얻어온 쌀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쌀로 겨우 밥 한 공기를 지어 아픈 아들에게 먼저 내밀었습니다. 이틀을 꼬박 굶은 할머니였지만 아들이 숟가락을 드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어머니의 지친 기색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배가 안 고파요. 기침 때문에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민우는 그렇게 말하며 밥그릇을 반쯤 비우고는 도로 밀어냈습니다. 할머니는 아니다, 아픈 사람은 잘 먹어야 기운을 차린다고 다그쳤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반 공기 남은 차가운 밥그릇이 부엌 선반 위에 덩그러니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모자의 마지막 양식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눈보라는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었고 굴뚝에서는 연기조차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거의 다 타버린 아궁이 불씨를 살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얇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긴 채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얕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모든 바람 소리를 뚫고 무언가 연약한 소리가 할머니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삭, 삭. 마치 작은 동물이 꽁꽁 언 앞발로 헛간 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헛것을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애처롭게 이어졌습니다. 이 밤중에 웬 짐승이람. 할머니는 불씨를 훅 불어 끈 뒤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무거운 빗장을 힘겹게 들어 올리고 틈새로 밖을 내다보자 세찬 눈보라와 함께 하얀 형체가 문틈으로 쓰러지듯 굴러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작은 새끼 여우였습니다. 온통 새하얀 털을 가졌지만 지금은 눈과 진흙에 엉겨붙어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우는 너무 지치고 굶주렸는지 할머니를 보고도 도망칠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두려움에 찬 까만 눈동자로 할머니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짐승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했습니다. 여우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하얀 털가죽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아니면 몇 주를 헤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에고, 딱하기도 하지. 너도 이 추위에 먹을 것을 찾아 헤맨 게로구나. 할머니는 자신과 아들의 처지가 그 작은 짐승에게 겹쳐 보였습니다. 여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낑낑대는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부엌 선반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민우가 남긴 반 공기의 식은 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자신이 이틀간 굶주린 끝에 아들의 남은 밥이라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것은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양식입니다. 저것을 먹지 못하면 내일 아침 거센 눈보라 속에서 기력을 차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앞의 작은 생명은 당장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 끝에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나 하나 굶은다고 죽기야 하겠나. 하지만 이 녀석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게다. 할머니는 선반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밥그릇을 내렸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귀했지만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그 밥그릇을 하얀 여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딱하지만 이것밖에 없구나.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려라. 여우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밥그릇을 킁킁거리더니 이내 허겁지겁 고개를 쳐박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식은 밥이었지만 여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양식인 듯 했습니다. 밥알이 묻은 코를 핥아가며 눈 깜짝할 사이에 밥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배가 부르자 여우는 조금 기운을 차린 듯 젖은 털을 한두 번 부르르 털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여우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앉아있는 아랫목 쪽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마치 사람이 절을 하듯 그렇게 깍듯하게 3번을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머니는 별일도 다 본다. 짐승이 어찌 저리 신령한 행동을 한단 말인가? 라며 신기하게 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우의 검은 눈동자가 등불빛에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3번째 절을 마친 여우가 입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여우의 입에서 쌀알보다 조금 크고 진주처럼 영롱한 빛을 내는 작은 씨앗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그 씨앗은 방 안의 희미한 등불빛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했습니다. 여우는 그 씨앗을 젖은 코로 통 밀어 할머니의 발치 앞으로 굴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한번 깊이 바라본 뒤 쏜살같이 열린 문틈으로 빠져나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우가 사라진 문 밖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발치에 남겨진 씨앗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씨앗을 집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씨앗은 꽁꽁언 방한 공기와는 달리 갓 구운 군밤처럼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필시 예사 여우는 아니었나 보다. 할머니는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잠시 추위를 잊었습니다. 할머니는 씨앗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신비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눈에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질그릇 화분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파를 심어 먹으려 했지만 흙이 좋지 않아 몇 불이 자라지도 못하고 방치되었던 화분이었습니다. 흙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래, 흙에서 나온 것이니 흙으로 돌려보내야지. 할머니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아궁이 재를 한 줌 퍼와 꽁꽁언 흙 위에 덮었습니다. 흙이 조금 녹아 부드러워지자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작은 구멍을 파고 그 신비한 씨앗을 조심스럽게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라도 얼어 죽을까봐 화분을 아들 민우가 자는 아랫목 가장 따뜻한 구석으로 옮겨놓았습니다. 무엇이 자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굶주린 여우의 성의는 아니겠느냐. 그날 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밥 한 공기마저 사라졌지만 아랫목에 놓인 작은 화분 속 씨앗이 왠지 모를 위안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여전히 미열이 있었지만 기침 소리가 조금은 잦아든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곁에 누워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민우의 병은 가난만큼이나 지독했습니다.
좋은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늘 묽은 죽이나마 챙겨 먹이는 것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마을 의원은 겨울만 잘 나면 나아질 거라 했지만 해마다 겨울은 돌아왔고 민우의 기침 소리는 깊어만 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신령님께 빌었습니다. 우리 민우만 살려주신다면 제 명이라도 가져가십시오. 그 기도가 닿았던 것일까요? 다산마을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눈이 한 번 내리면 길이 끊겨 사람들은 몇 달이고 마을 안에 고립되곤 했습니다. 이웃 간의 정도 깊었지만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라 서로를 돕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네 사정은 마을에서도 가장 딱한 축에 속했습니다. 민우 어미, 오늘은 좀 어떤가? 이웃집 박서방이 가끔 마른 나무를 들고 찾아왔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었습니다. 하얀 여우가 찾아왔던 밤은 마을의 장정들조차 밖을 나가지 못할 만큼 매서운 밤이었습니다. 눈발이 횃불을 끄고 바람이 문짝을 통째로 뜯어갈 듯 했습니다. 그런 밤에 그 작은 여우가 어찌 산을 넘어 이 집까지 왔는지 할머니는 생각할수록 신기했습니다. 필시 산신령님이 보낸 사자였을까? 아니면 그저 굶주린 미물이었을까? 할머니는 아랫목에 놓인 화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지막 밥을 주고 나니 속이 허하다 못해 쓰리기까지 했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붙은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여우가 보여준 신비한 행동과 손안에 남겨진 씨앗의 온기였습니다. 할머니는 부직갱이로 아궁이 불씨를 뒤적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집단이라도 태워 아들이 자는 방을 조금이라도 더 덮여야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미친 듯이 울부짖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얀 눈에 덮여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잠을 설친 탓에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들어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아들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색, 고르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랫목의 작은 화분으로 향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화분 쪽을 바라보았을 때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꽁꽁 얼었던 흙을 뚫고 손가락 한마디만한 새싹이 돋아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런 새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옅은 노란빛을 띠고 있었고 촛불이라도 켠 듯 방 안의 희미한 어둠 속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님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뻗어보았습니다. 싹은 씨앗이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룻밤 만에 싹이 트다니 정녕 신령한 씨앗이 맞았구나.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노란 싹은 마치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무서운 속도로 자라났습니다.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돌아오면 한 뼘, 뒷간에 다녀오면 또 한 뼘 자라있는 듯 했습니다. 싹은 물 한 방울, 햇빛 한 줌 없이도 아랫목의 온기만으로 쑥쑥 자라났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화분은 이미 비좁아 보였습니다. 잎사귀 또한 기이했습니다. 보통의 푸른 잎이 아니라 얇게 두드려 편 금박지처럼 반짝이는 노란색이었습니다. 잎의 모양도 둥그런 것이 꼭 옛날 엽전 꾸러미를 닮아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들 민우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 신비한 싹이 돋아난 날 아침부터 민우의 지독했던 기침 소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밤새 콜록이며 잠을 설치던 아이가 그날은 땀을 푹 흘리며 깊은 잠을 잤습니다. 할머니가 아침에 묽은 죽을 끓여내밀자 늘 입맛이 없다며 고개를 젓던 민우가 처음으로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어머니, 웬일인지 몸이 조금 가뿐한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꿈도 꾸지 않고 잘 잤어요. 그 말을 듣는 할머니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식물은 햇빛도 물도 없이 그저 아랫목의 온기만으로 자라나는 듯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것은 이미 할머니의 허리춤까지 자라났습니다. 더 이상 작은 화분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우를 부축해 잠시 윗목에 눕게 하고 그 기이한 나무를 마당 한가운데 가장 양지 바른 곳으로 옮겨 심기로 했습니다. 꽁꽁 언 땅을 파내기는 힘들었지만 괭이질을 하는 할머니의 팔에는 전에 없던 힘이 솟는 듯 했습니다. 우리 민우를 살려주는 나무라면 내 온 힘을 다해 지켜야지. 마당에 자리를 잡은 나무는 마치 봉인이라도 풀린 듯 했습니다. 뿌리가 차가운 땅에 닿자마자 나무는 하늘을 향해 무섭게 뻗어 올라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것은 이미 처마를 넘볼 만큼 커졌습니다. 엽전을 닮았던 잎사귀들은 더욱 빽빽해졌고 가지 끝마다 작은 꽃망울 같은 것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꽃망울이 터지며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것은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황금빛, 바로 작은 금 조각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콩알만 하던 것이 점차 어른 손가락 마디만하게 굵어졌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잘 익어 보이는 금 조각 하나를 땄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금이란 말인가?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 조각은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치마폭에 싸고 또 싸서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민우의 약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쌀밥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그 금조각을 품에 깊이 숨기고 10리나 떨어진 읍내장터의 금방으로 향했습니다. 금방 주인은 처음에는 남노한 행색의 할머니를 무시했지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내놓은 금조각을 보는 순간 눈이 휘동그레졌습니다. 이것은 아주 질 좋은 순금이고요. 엽전보다 더 빛이 좋습니다. 어디서 나셨어요? 할머니는 그저 산에서 우연히 주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주인은 군말 없이 후한 값을 치러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금조각 하나를 팔아 손에 쥔 돈은 할머니가 평생 만져본 돈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제일 먼저 쌀가게로 달려가 쌀 한 가마니를 샀습니다. 그리고 정육점에 들러 민우가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돼지고기를 한 근 끊고 가장 좋은 약재상에 가서는 인삼과 녹용이 든 비싼 약재를 한 짐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무거운 짐 때문에 숨이 찼지만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겨웠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 할머니의 초가집 굴뚝에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쌀밥 짓는 구수한 냄새와 고기 삶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한 고깃국에 흰 쌀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좋은 약까지 다려 먹으니 헬쑥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돈으로 민우에게 따뜻한 비단 소미불을 사주었고 바람 새던 벽을 새로 바르고 꺼져가던 지붕 이영도 두툼하게 새로 올렸습니다. 집안은 금세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를 마을 사람들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특히 이웃집에 살며 순덕 할머니네 사정을 속속들이 알던 박서방나의 안악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저 집이 어제 오늘 갑자기 쌀밥 냄새를 풍기네? 굴뚝 연기부터가 다르지 않아? 박서방 안악은 빨래터에 모인 안악들에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글쎄, 민호 어미가 읍내에 금부치를 내다 팔았다지 뭐야. 며칠 굶던 사람이 갑자기 웬 금이래? 필시 도둑질이라도 한 게 틀림없어. 소문은 날개를 달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순덕 할머니가 돌아가신 남편이 숨겨둔 괴짝을 찾았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밤중에 도깨비에게 홀려 횡재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순덕 할머니 집 근처에서 얼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집신 대신 새 가죽신을 신은 민우의 모습과 담장 너머로 보이는 햇빛에 반짝이는 이상한 나무 때문이었습니다. 저것 봐, 저 나무에 노란 게 주렁주렁 열렸어. 꼭 엿 같아. 아이들의 외침에 어른들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가장 먼저 냉세를 맞고 찾아온 것은 남편의 먼 친척벌 되는 최서방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순덕 할머니가 어렵게 살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비싼 술병을 하나 들고 쌩긋 웃으며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그간 무고하셨습니까? 민호도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는 새로 바른 벽지를 훑어보고 따뜻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은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듣자 하니 하늘이 형수님의 딱한 사정을 아시고 복을 내려주셨다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농사가 영 시원찮아서 자식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조카 민우 약값에 보태시라고 내어주신 복이니 조금 나누어 주셔도 하늘이 노하시진 않을 겁니다. 순덕 할머니는 사람 좋은 웃음으로 그런 거 없다고 둘러댔지만 왠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민호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마른 기침은 완전히 멎었고 깡말랐던 몸에도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황금나무에서 가장 큰 금조각을 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마치 화수분처럼 따면 다음 날 그 자리에 더 큰 금이 열렸습니다. 나무는 이제 집채만해져서 그늘이 마당을 거의 다 덮을 정도였습니다. 그늘 아래서는 이상하게도 풀 한 폭이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부러움과 시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흥, 팔자 좋은 양반이야. 우린 이렇게 손발이 부르테도록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데 앉아서 금을 줍는다니. 분명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닐 거야. 어딘가 구린 구석이 있으니 저리 쉬쉬하는 거지. 빨래터의 안악들은 더 이상 순덕 할머니를 불쌍한 민호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벼락 맞은 할멈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렸고 할머니는 점차 마을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금을 팔아 초가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번듯한 기와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서 가장 용한 목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무 찍어내는 소리, 기와 올리는 소리가 다산마을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이제 비단 옷을 입고 새로 지은 집의 따뜻한 온돌방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건강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오직 그 신령한 여우 덕분이라 생각하며 매일 나무를 정성껏 쓰다듬었습니다. 황금나무는 이제 너무나도 눈부셔서 낮에는 해를 가릴 정도였고 밤에는 달빛을 무색하게 할 만큼 환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한 햇살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을의 개들조차 그 집 근처에 가면 꼬리를 내리고 낑낑거리며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새들조차 그 나무에는 둥지를 틀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이 빈손으로 돌아간 뒤 소문은 친척들 사이에 더욱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팔촌 동생이라는 사람까지 찾아와 갓김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민우엄이, 내가 그래도 자네 시댁적으로는 어른일세. 민우아비가 살아있었으면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대놓고 유산이라도 나누어 달라는 듯이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돈을 몇 푼 쥐어주어 돌려보냈지만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건강해졌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은 이제 복숭아빛처럼 붉게 물들었고 눈동자에는 총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에 겨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우리 민우 저렇게 튼튼하게 걸어다니는 거였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머니는 황금나무를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여우님이시든 산신령님이시든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나무에 금이 열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사는 늙은 한의원이 순덕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민우가 태어날 때부터 봐왔고 약값도 받지 않고 민우의 기침병을 돌봐주던 고마운 노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이십니까? 이 누추한 곳까지 어서 들어오시지요. 할머니는 그동안의 고마움을 갚을 생각에 가장 좋은 다과상을 내왔습니다. 비싼 꿀에 잰 유과와 귀한 차였습니다. 노의원은 그러나 다과상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서 위압적으로 빛을 발하는 황금나무를 한참 동안이나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에는 감탄이나 부러움이 아닌 짙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절르절레 저으며 방 안에서 건강한 얼굴로 걸어 나오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노의원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일이 건강해졌습니다. 민우가 아주 튼튼해졌구려.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노의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다 어르신께서 돌봐주신 덕분. 할머니가 인사치레를 하려 하자 노의원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닙니다. 저 나무 덕분이겠지요. 그는 밖의 나무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순덕할멈,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얻은 부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기 십상이지요. 빈 그릇은 채우기 쉽지만 넘치는 그릇은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말뜻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것은 제가 배고픈 짐승에게 마지막 밥을 나는 공덕으로 받은 복입니다. 할머니의 말에 노의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나무 아주 강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어. 허나 그것은 땅과 하늘의 생기가 아니요. 무언가를 대가로 빨아들이며 자라는 아주 요사스러운 기운입니다. 땅의 지맥이 마르고 있지 않습니까? 노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민우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겉은 홍조를 띠고 있었지만 노의원의 눈에는 그 홍조 밑에 숨겨진 푸른 기운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혈색이 아니라 무언가에 들떠있는 허휴한 기운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것입니다. 할멈, 부디 조심하시오. 저 나무가 주는 것을 탐하다가 가장 귀한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르니 말이오. 그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노의원은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굳은 표정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노의원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할머니에게 가장 귀한 것이란 민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거야. 노의원님이 괜한 걱정을 하시는 거지. 우리 민우가 저렇게 건강해졌는데. 할머니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누르고 그날 저녁에도 가장 큰 금덩이를 따서 쌀과 비단을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금나무는 순덕 할머니의 기와집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 나무는 다산마을 어디에서나 보이는 거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지는 구름을 찌를 듯 뻗었고 잎사귀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빽빽하게 자라나 마당 전체를 그늘로 덮었습니다. 햇볕이 강한 날이면 그 황금 잎사귀에 반사된 빛이 너무 강렬하여 사람들이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불쌍한 민우엄이라 부르지 않고 다산마을의 금주지라 부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금으로 논과 밭을 사들였고 집에는 일하는 사람들을 두었습니다. 민우는 매일같이 비단옷을 갈아입었고 방에는 귀한 서책들이 쌓여갔습니다. 할머니는 부자가 되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어 가끔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할머니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황금나무는 할머니에게 아들의 건강과 부, 그리고 남들의 존경까지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신령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노의원의 경고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민우의 건강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살이 오르고 혈색이 돌던 예전과는 달리 딱 좋은 상태에서 성장이 멈춘 듯 보였습니다. 할머님은 그저 다 나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튼튼해 보였고 기침 한 번 하지 않았으니까요. 사건은 볕이 유난히 줬던 어느 가을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일꾼들이 마당에 널어놓은 햅쌀을 자루에 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옆에서 새로 산 붓으로 글씨 연습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민우가 잠시 일어서서 할머니에게 다과를 가져다 주려고 걸음을 옮기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하는 짧은 신음을 뱉더니 그대로 마당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부통이 굴러갔고 민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할머니의 비명소리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할머니가 달려가 민우를 안아 올렸지만 아이는 축 늘어진 채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백제장처럼 하얘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난하고 아팠을 때조차 이렇게 갑자기 쓰러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토록 건강해졌던 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지금 어째서 다시 쓰러진단 말인가. 급히 불려온 노의원이 민우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맥은 잡혔으나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이것은 예전의 그 기침병이 아니오. 아이의 기가 전부 빠져나간 듯하오. 노의원인 알 수 없는 말만 중얼거리며 침을 놓았지만 민우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간신히 눈을 떴지만 예전의 총명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민우는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토록 보기 좋았던 복숭아빛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잘 먹던 고기 반찬과 흰쌀밥도 마다하고 그저 묽은 미음, 죽마늘 겨우 몇 숟갈 넘길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다시 예전에 병약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상태는 예전의 병약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입어 쇠약해진 것이라면 지금은 마치 무언가의 생명력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급격하게 말라갔습니다. 통통했던 볼살이 사라지고 광대뼈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우의 그 검고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이 베개 위에 힘없이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덕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얻은 부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왜 아들은 다시 죽어가고 있는가? 할머니가 방 안에서 아들의 마른 손을 잡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동안 기이한 일이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시들어갈수록 마당의 황금나무는 더욱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잎사귀는 더 노랗고 단단해졌으며 가지에는 그전보다 훨씬 더 크고 탐스러운 금덩이들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마치 아들의 생기를 양분 삼아 자라나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그 끔찍한 연관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더 좋은 약을 써야 한다. 한양에 용한 의원이 있다 하니 그를 모셔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 돈이 필요해. 저 나무가 더 큰 금을 주었으니 이걸로 한양의 의원을 부르자. 할머니는 나무에 매달린 금덩이 중 유난히 크고 빛나는 어른 주먹만한 것을 따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차가운 금속성 열매에 닿아 그것을 비틀어 따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콕! 바로 그때 방 안에서 민우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목에 걸려 숨이 넘어가는 듯한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쥔 금덩이를 떨어뜨릴 틈도 없이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우야, 왜 그러느냐? 정신 차려라! 방 안의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민우가 퀭한 눈을 부릅뜬 채 목을 쥐어뜯으며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비단 이불 위로 검붉은 피가 선명하게 흩뿌려졌습니다. 민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캑캑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것조차 잊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방금 딴 차갑고 묵직한 황금 덩어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손에 쥔 금덩이와 이불 위에 쏟아진 아들의 피 사이를 오갔습니다. 번쩍 하고 할머니의 머릿속이 깨이는 듯했습니다. 노의원의 경고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무언가를 대가로 빨아들이며 자라는 요사스러운 기운. 민우가 쓰러진 날 유난히 나무가 반짝였습니다. 민우가 말라갈수록 나무는 더욱 무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가장 큰 금덩이를 따는 순간 아들은 피를 토했습니다.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에 쥔 금덩이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지만 사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의 생명은 뜨거웠고 나무의 금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할머니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나무의 작은 가지 하나를 잡았습니다. 하고 민우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고 그 가지를 힘주어 부러뜨렸습니다. 으악! 민우의 비명이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넘어선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절규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황금나무는 민우의 생명력을 먹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딴 금은 아들의 목숨을 깎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한 짓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결국 아들을 죽이는 요물요물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그 하얀 여우는 은혜를 갚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가장 간절한 것을 담보로 가장 끔찍한 거래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거래를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이미 늦었다고 말했지만 어미의 마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이 금으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순덕 할머니는 이미 따놓았던 금을 싸들고 한양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라에서 제일 간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금은 엽전이 아닌 수레로 실어다 주었습니다.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이 집이 아니라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소. 제발 우리 민우 좀 살려주시오. 한양에서 온 어의 출신이라는 100발의 의원들까지 민우를 진찰했습니다. 그들은 진귀한 산삼과 웅담을 다려 먹이고 100년 묵은 거북의 등껍질까지 약재로 썼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눈을 뜰 기력조차 없이 그저 가느다란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며칠을 고심하더니 결국 모두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의원이 순덕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실로 해괴한 일입니다. 도련님의 몸에는 어떤 병의 근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장기가 상한 것도 아니고 기맥이 막힌 것도 아닙니다. 할머니가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럼 어째서 우리 아이가 이리 죽어간단 말입니까? 의원은 마당의 황금나무를 불길한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영혼과 생명력을 통째로 빼앗기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의술로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의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금은 보화를 모두 돌려주며 떠나갔습니다. 부인의 돈은 받을 수 없소. 우리는 사람을 고치는 의원이지 죽어가는 영혼을 붙잡아둘 수는 없소. 그들이 떠나고 거대한 기와집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방에는 값비싼 약재 냄새만 가득했지만 민우의 숨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부가 아들을 살리는 명약이 아니라 아들의 피를 빨아먹는 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민우는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아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처음에 그 노의원이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르니 말이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로 맞춘 비단 치마가 흙에 끌리는 것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마을 어귀의 낡은 초가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노이원의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노이원의 집 문지방에 머리를 찌으며 쓰러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어르신 말씀이 다 맞았습니다. 노의원은 탕약을 다리다 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비단옷이 엉망이 된 채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순덕 할머니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일어나시오. 내가 간다고 달라질 것이 있겠소.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는데. 할머니는 노의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밖에는 없습니다. 제발 한 덤만 더 가주십시오. 노의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약탕기를 껐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순덕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기와집에 들어서자 마당에 황금나무가 뿜어내는 차갑고도 강렬한 기운이 노의원의 살갗을 찔렀습니다. 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는 중이겠지요. 노의원은 민우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이제 거의 시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노의원은 말없이 민우의 손목에 세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맥은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순덕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숨죽여 노의원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의원은 슬픈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순덕아,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저 나무는 생명을 빨아먹고 금을 뱉는 요물이다. 저것은 복이 아니라 너의 탐욕과 나의 무력함을 비웃는 재앙이다. 어르신, 제발 살릴 방법이...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노의원은 마당의 황금나무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미인 네가 선택해야 한다. 할머니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란 말씀입니까? 노의원이 지팡이로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황금나무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들의 목숨을 택할 것이냐. 저 나무가 살아있는 한 민우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 저 나무가 민우의 생명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순덕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선택을 하라니. 나무를 없애면 민우가 산다는 말인가. 하지만 저 나무는 할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없앨 수는 있단 말인가?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민우가 죽어가는 방 안은 숨소리 하나조차 사치인 듯했습니다. 노의원의 말은 순덕 할머니의 뇌리에 차가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나무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들을 택할 것이냐. 선택이라니 어미에게 이보다 더 잔인한 물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황금으로 뒤덮인 텅 빈 집보다 비록 남루할지언정 아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초가집이 1000만 번 나았습니다. 민우의 숨소리는 이제 들릴 듯 말 듯했습니다. 얇은 명주실처럼 가늘게 이어지는 그 숨이 금방이라도 툭 하고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의 앙상한 가슴팍은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렸고 감은 두 눈꺼풀은 핏기 하나 없이 파리했습니다. 이따금씩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는 것이 아이가 아직 이승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온기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마당의 황금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요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우의 마지막 남은 생명력까지 남김없이 빨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 빛은 환희에 찬 승리의 빛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가지 끝에서는 여태껏 열렸던 그 어떤 금덩이보다도 크고 탐스러운 달덩이만한 황금이 연그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어미의 고통을 비웃으며 아들의 목숨값으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늦은 밤 무슨 일인가 싶어 노의원이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횃불 몇 개가 어른거리며 순덕 할머니의 기와집 대문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의 먼 친척이라던 최서방이 맨 앞줄에 있었고 그 뒤로는 이웃집 박서방네 안악을 비롯한 몇몇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위로가 아닌 탐욕과 조바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문 틈으로 안을 엿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들었는가? 민우가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더군. 최서방이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 나무는 어찌 되는 건가? 저 귀한 것을 저 미친 할망구 혼자 지킬 수야 없지. 박서방 안하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고 말고 저건 마을의 복이야. 아이가 죽고 할멈이 실성이라도 하면 우리가 거두어야 마땅하지. 그들은 민우의 죽음을 애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황금나무를 차지할 기회를 엿보러 온 하이에나 떼였습니다. 노의원의 목소리가 할머니의 귓가를 다시 울렸습니다. 선택하시오. 할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비록 묽은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웠어도 마당에서 돌멩이를 가지고 놀며 해맑게 웃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그 작은 웃음 하나가 세상의 모든 황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할머니는 너무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하얀 여우에게 마지막 밥을 내어준 것은 분명 연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민의 대가로 삭튼 나무를 보고 기뻐하며 그 열매를 탐했던 그것은 명백한 욕심이었습니다. 비록 그 욕심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해 보아도 그것이 재앙의 씨앗을 키운 자양분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건강을 핑계로 할머니는 기이한 나무가 주는 부유함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소. 노의원의 단호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할머니의 마음을 쳤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방 한 구석 금을 팔아 사들인 비단 상자와 괴짝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저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 화려한 비단은 아들의 수의가 될 수 없었고 저 금은 보화는 아들의 생명을 단 하루도 연장해주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아들의 생명을 갉아먹은 대가로 쌓인 차가운 돌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마침내 순덕 할머니가 결심했습니다. 그 눈에 더 이상의 망설임이나 미련은 없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관을 덮고 통곡하는 부자가 되느니 차라리 살아있는 아들과 함께 쪽박을 차고 동냥을 하는 거지가 되는 편이 나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 대신 강철처럼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할머니는 민우의 얼음장 같은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민우야, 조금만 기다려라. 어미가 우리 아들 꼭 다시 데려올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젖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굳은 각오로 인해 낮고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노의원에게 맡기고 방을 나섰습니다. 노의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이. 할머니는 값비싼 세간과 화려한 병풍들 사리를 미련 없이 지나쳤습니다. 새로 지은 부엌 옆 장작을 패던 작은 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커다란 도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늘 아궁이에 불을 뗄 장작을 패던 손에 익은 도끼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무겁기만 하던 그 도끼가 지금은 더없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늘게 걸리던 할머니의 손은 이제 바위처럼 굳건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황금나무가 뿜어내는 기묘한 열기와 빛이 마당을 질식시킬 듯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노란 빛을 넘어 불길한 붉은 빛마저 머금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이 도끼를 든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기겁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멈이 실성을 했나? 도끼는 왜 들고 나온담? 우리가 나무를 훔칠까봐 그러는 게야?
그들은 할머니가 자신들을 혹은 자신들의 탐욕을 해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최서방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짐짓 점잖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형수님, 진정하시오. 저희는 그저 민우 조카가 걱정되어 애도하는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도끼는 내려놓으시오.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할머니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새로 판 우물도 값비싼 장독대도 지나쳐 마당 한가운데에 거대한 요괴처럼 버티고 선 황금나무의 거대한 몸통 앞에 섰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듯 할머니의 작은 그림자를 노랗게 물들이며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쇠날에 황금빛이 섬뜩하게 반사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돌려다오! 그것은 인간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어미 짐승의 처절한 포효였습니다. 할머니의 절규는 바람소리를 잠재웠고 대문 밖의 모든 수근거림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도끼를 황금나무의 뿌리 쪽을 향해 내리찍었습니다. 캉! 둔탁한 금속성 파열음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찍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쇠종을 내리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도끼는 튕겨나왔고 할머니의 손바닥이 찢어질 듯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무 껍질은 분명히 쪼개졌고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킥! 그것은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짐승의 울음소리. 할머니가 밥을 주었던 그 하얀 여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수천 배는 더 크고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 찬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나무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도끼가 박혔던 틈새에서 차가운 황금빛 기운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강력한 기운이 순덕 할머니의 몸을 사정없이 밀어냈습니다. 할머니는 뒤로 나자빠졌고 꽁꽁한 마당 바닥에 등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으악! 저게 뭐야? 나무가 살아있어! 대문 밖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할머니의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오직 분노와 모성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놔라. 할머니는 다시 도끼를 움켜쥐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같은 곳을 내리찍었습니다. 캉! 이번에는 더 깊이 박혔습니다. 나무의 비명은 더욱 처절해졌고 더 강력한 빛이 할머니를 밀어냈습니다. 방 안에서 노 의원은 민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첫 번째 도끼질을 했을 때 민우의 굳게 닫힌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두 번째 도끼질이 이어지자 아이의 입에서 흡 하는 아주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이는 아직 나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노 의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순덕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밀려나도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손바닥이 터져 피가 나고 어깨가 부서질 듯 아팠지만 할머니는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할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이름을 도끼날에 실어 나무에 내리꽂았습니다. 캉, 캉, 캉! 나무의 저항이 점차 약해졌습니다. 비명소리는 잦아들었고 뿜어져 나오던 황금빛도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름이 다 떨어진 등불처럼 깜빡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멀찍이서 이 기괴한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나무와 그에 맞선 작고 늙은 어미의 사투였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도끼를 깊숙이 박아 넣었을 때였습니다. 우지끈 하는 산사태가 일어나는 듯한 거대한 균열음이 들렸습니다. 나무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거대한 몸뚱이를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꼭대기에서 연글던 거대한 금덩이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질식시킬 듯 밝았던 그 현란한 황금빛이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마당은 횃불 몇 개에 의지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단단한 황금 같았던 잎사귀들은 순식간에 메마른 낙엽이 되어 바스라졌고 금덩이가 열렸던 가지들은 불에 탄 종이처럼 오그라들었습니다. 그 거대한 나무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성처럼 제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부신 금빛은 온데간데 없고 속이 텅 빈 거대한 잿빛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 그 껍데기마저 힘을 잃고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위압적이던 황금나무는 마당 가득 쌓인 한 무더기의 검은 재와 마른 나뭇잎 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휑하게 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넋을 잃고 보던 마을 사람들도 탐욕에 젖어있던 최서방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천만금의 보물이 한낱 재가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순덕 할머니는 재더미 한가운데 도끼를 든 채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은 땀과 재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에서 도끼를 떨어뜨렸습니다. 퉁 하는 소리가 고요함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을 안고 아들이 있는 방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과연 자신이 제 시간에 해낸 것일까? 아니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 황금나무가 재가 되어 무너져 내린 마당에는 찢어질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검은 재더미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쓰러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모든 신경은 오직 민우가 누워있는 방문에 쏠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낸 지금 저 문 너머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들의 따뜻한 숨소리일지 아니면 싸늘하게 식어버린 침묵일지 할머니는 감히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정막을 깨고 방 안에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그간 민우가 내던 희미한 신을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콜로! 마치 물에 빠졌던 사람이 물 밖으로 나와 처음 숨을 들이쉬는 듯한 격렬하고도 절박한 기침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할머니의 귓가에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떨어뜨린 것도 잊은 채 비틀거리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할머니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노의원이 민우의 등을 다급하게 두드려주고 있었고 민우는 앙상한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떠 있었습니다. 퀭하게 꺼져있던 눈동자에 희미하게 남아 다시 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내 아들아. 순덕 할머니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기어가다시피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민우의 깡마른 어깨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뼈만 앙상했지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얼음장 같던 아이의 몸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나무가 빨아들이던 생명의 온기가 다시 아들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노의원은 땀으로 젖은 이마를 훔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모자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순덕 할머니와 기적적으로 숨을 되찾은 민우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쌓인 재 더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끊어졌소. 아이를 울가매던 그 요사스러운 기운이 사라졌소. 노의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나 너무 많은 것을 빼앗겼소. 아이는 돌아왔으나 목숨의 근본이 많이 상했으니 이제부터가 중요하오. 한편 대문 밖에서 벌벌 떨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과 최서방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산더미 같던 황금이 한순간에 그저 검은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토록 탐욕에 젖어있던 눈빛은 순식간에 혼란과 공포 그리고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차지하고 싶었던 부의 원천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금이 다 타버렸네. 금이 넉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서방 안학은 침을 퇴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에이, 퇴! 애초에 저건 복이 아니었어. 저 할망구가 도끼질을 해대니 복이 달아나다 못해 재가 되어버렸지. 저주받은 게 틀림없어.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할 핑계를 찾았습니다. 금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귀신이 고칼 노릇과 미친 듯한 할머니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재수 없는 저주가 옴까 두려워졌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가세 가. 민우도 죽었을 텐데 이제 저 집은 망했어. 사람들은 하나둘 횃불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웅성거림이 멀어지고 거대한 기와집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오직 민우의 거친 기침소리와 할머니의 울음소리만이 그 고요함을 채웠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이 떠나간 것도 재가 되어버린 황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세상에는 오직 민우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금을 팔아 산 비싼 약재가 아니라 가난했던 시절 민우에게 늘 끓여주던 묽은 쌀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알이 퍼지는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떠먹여주는 미음을 힘겹게 삼켰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아이가 음식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 삼켰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미음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아이의 몸에 생기가 아주 조금씩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모든 금을 준다 해도 지금 이 한 숟가락의 미음과 바꿀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민우의 목숨값으로 지어진 거대한 기와집은 여전히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화려한 세간과 비단 병풍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들의 피를 빨아먹은 대가로 얻어진 저주받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순독 할머니는 그날부터 며칠에 걸쳐 금으로 사들인 모든 것을 마당의 재더미 위에 던져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비단 이불이 불탔고 값비싼 나전 칠기장롱이 불탔습니다. 할머니는 그 불길을 보며 자신을 홀렸던 탐욕과 어리석음을 함께 태웠습니다. 이제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기와집과 겨우 목숨만 건진 아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할 가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민우의 회복은 더디고 힘들었습니다. 노의원의 말대로 너무 많은 생명력을 빼앗긴 탓에 아이의 몸은 늙은 노인처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밭을 갈고 짐을 지는 튼튼한 장정으로는 자라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침은 멎었고 더 이상 피를 토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앉아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다시 가난한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거대한 기와집에 살았지만 알맹이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밭을 매주며 쌀과 보리를 얻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황금을 도끼로 찍어낸 여자, 복을 제 발로 차버린 미친 여자라며 수근거렸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할머니를 해코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민우는 점차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방 안에만 누워있던 아이가 마당의 툇마루에 나와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말이 많이 줄었지만 대신 하늘을, 구름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 밭에서 돌아오는 어머니의 흙 묻은 버선을 오랫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비단 옷이나 고기 반찬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했던 황금빛의 차가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지리산 골짜기의 다산마을은 어김없이 하얀 눈에 덮였습니다. 눈은 순덕 할머니의 기와집 지붕에도, 그리고 황금나무가 사라진 마당의 검은 재더미 위에도 소복이 쌓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처와 탐욕을 하얗게 덮어버리려는 듯 눈은 밤새도록 내렸습니다.